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이혼 당시 남편의 상황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남편 덕을 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덕을 보게 되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구나 싶은 마음도 드네요. 남편과는 대학과 CC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과 동기로 만나게 되었고, 긴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는 남편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집은 홀어머니의 장남인 남편과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시댁의 모든 행사는 제 책임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말 그대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매주 방문 강요, 행사 강요 등 모든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셨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기일에도 시모는 저를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우습니? 전날부터 와서 준비를 해야지. 당일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음식하는 꼴이라곤. 에휴. 어디 옛날 같아서 봐라. 욕 처먹고도 남았을 일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다 이해하는 거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나처럼 대인배 시모가 어디 있니?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상황인데 낮에 와서 이렇게 음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눈치도 보이고요. 좀 이해를 더 해주세요. 제가 전날까지 와서 음식 준비하길 원하시면 저 일 그만두고 남편 혼자 벌라고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생활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나마 제가 같이 버니까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거지. 어머님 드리는 생활비도 그전에는 이 정도 챙기지 못했잖아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 정도로 맞춰서 챙겨드리는 건데 줄어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참나? 돈 번다고 유세니? 나는 혼자서 애새 다 키웠어. 남편 벌이가 많지 않으면 옆에서 기죽지 않게 기 살려줘야지. 너는 너무 드세다 드세. 네가 너무 드시니까 우리 아들이 기도 못 펴고 벌이도 안 느는 거 아니니? 너같이 드센 애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데리고 갈 사람도 없었을 거야.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니까 남편 데리고 사는 거죠. 솔직히 어머님도 다 아시는 사실 아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누가 봐도 아닌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니까 정말 서운하네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다 늙어가지고 며느리한테 별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수찬 아빠 뒤따라갔어야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개무시를 당하고 너 내가 남편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시어머님은 만날 때면 항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빴죠. 남편은 시댁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어요. 시모와 동생들의 압박에 제대로 기도 못 펴고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시모나 시동생들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도 그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도 항상 크게 다투곤 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 솔직히 다 나한테 너무한 거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중간에서 중재 한 번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무슨 남일 보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어디 있어? 나 진짜 너무 서운해. 적어도 그 앞에서 내 편은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
나는 당신만 믿고 이렇게 시댁 행사 다 참석하는데 당신은 나 몰라라 하잖아. 그럼 어떡해? 내가 당신 편들면 식구들이 당신한테 더 못되게 굴 텐데. 그냥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내가 당신 말만 듣는다고 오히려 엄마랑 동생들 당신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겠어? 우리 집 가는 것도 이제 서서히 줄여볼게.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스러워. 식구들이 솔직히 당신한테 막말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내 말 듣는 사람도 없고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아, 알았어. 당신이야 뭐. 전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럼 앞으로 내가 당신 식구들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참견하지 말아줘.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 당신이랑 연애할 때부터 당신 식구들 말이라면 무작정 들었잖아. 그때도 내 편 제대로 들어주긴 할까 싶긴 했는데 역시나였어. 그렇지만 나도 그냥 당할 사람은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럼 가만히 있기만이라도 해. 알았어.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 일은 없을 거야. 차라리 내가 나서는 것보다 당신이 나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한텐 참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식구들 안 보게 해볼게.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남편을 무슨 1분 대기조로 생각을 하곤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그런 시모의 말을 거역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동생들 역시 남편을 돈줄로 생각을 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면 항상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돈 좀 보내달라며 말을 했었죠.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거의 잠잘 시간 빼고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번 돈도 결국 대부분 시댁 식구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 자체만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좋은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제한이 없었던 것이었죠. 날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의 막장 태도는 더욱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요구하던 것들을 그대로 제가 해주길 원했어요. 특히나 신우들은 매달 연락이 와서 용돈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가 막혔던 건 저뿐이었어요. 언니, 이번 달에 저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요새 쓸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지금 받는 걸로는 너무 모자라요. 오빠한테 말하니까 이제는 언니가 오빠 월급 관리한다면서요? 오빠가 예전부터 저한테 챙겨줬던 거라서 솔직히 갑자기 끊는 건 아닌 것 같고 매달 보내주던 용돈에서 조금 더 얹어서 보내줘요. 이건 결혼 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언니가 거절할 건 아닌 건 아시죠? 아가씨 이제 몇 살이죠? 이제 28살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취업도 준비 하나 안 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버는데 부족해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일 집에만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앞길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 거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거 아니라면 더더욱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언니가 뭔데 오빠가 주는 용돈을 마음대로 막아요? 이건 언니가 아니라 저희 오빠가 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을 위해서 챙겨주는 용돈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언니가 여기에 관여를 해요? 솔직히 웃긴 거 아니에요? 오빠가 매달 고생해서 버는 돈을 왜 언니가 관리를 해요? 오빠한테 주고 알아서 쓰게 해야지. 언니 혹시 우리 오빠가 번 돈 친정에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가씨랑 동갑인 제 동생도 지금 취업해서 오히려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못 드리고 있는 생활비를 우리 동생이 주고 있다고요. 저는 여기 시댁 챙기느라 바쁜데요. 그리고 아가씨 오빠 월급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러세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도 다 못 벌고 있는데 제 돈에서 그거 채우고 있어요.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요. 오빠 돈 따로 관리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그거 알아서 관리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어요? 신우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용돈을 달라며 연락을 해왔던 적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것들을 쳐내지 못했고 결국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우들에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도 저였던 것이죠. 저의 냉정한 태도에 신우들은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을 했다며 전해왔고 그렇게 알아서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한동안 조용했던 시댁에 갑자기 난리가 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우들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저에게 울며불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신우들이 일을 다닌다던 곳은 회사가 아닌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가게를 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6개월도 되지 않아 망했던 거죠. 사업을 하면서 당길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남긴 상태였고 거기다가 카드론이며 개인 사채까지 모두 다 끌어다가 쓰고 있던 통에 결국 해결하지 못해 잠적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서 남편이 대출을 받아 빌려줬던 돈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당신한텐 할 말이 없어. 나도 동생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사실 처음에 어렵다고 하면서 도움 요청했을 때는 대출 안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동생들이 하도 마지막이라면서 사정사정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업 정리하고 나서는 바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길래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렇게 잠수를 탈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내가 어떻게든 동생들 찾아서 얼른 이 사태 해결하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어떻게 해결을 할 건데? 작심하고 도망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고. 거기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정신 차려서 갚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걔네 정신 하나도 못 차릴 거고 돈 갚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 내가 이럴 거라는 거 알고서 당신 월급도 내가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줄 수가 있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일단 당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얼마야? 그거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갚아야 할 돈은 3천이야.
그리고 동생들 빌려준 건 5천 정도 더 있고. 내가 어떻게든 투잡 뛰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 당신 돈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할게. 그러니까 나 도와주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도 도와주지 마. 그냥 누가 도와달라 말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신우들한테 있는 채무는 내가 갚아줄 수 없어. 그런데 당신한테 있는 빚은 어쨌든 내가 갚아줄 수 있고 갚아줄게. 그래도 당신은 내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있어? 당신 힘들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당신이 투잡 뛴다고 해도 솔직히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내가 일단 급한 건 갚아볼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와주지만 다신 시댁에 도움 안 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또다시 시댁에 도움 주면 그때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알았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동생들 하는 뻔한 레퍼토리 그냥 넘어가 준 게 미쳤던 것 같아. 시댁이랑은 이제 영 끊고 살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사실 나는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하고 나서 남편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며칠 뒤에 신우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동생들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에게 누구 하나 미안해하거나 고맙다는 사람들이 한 명이 없어서 참 씁쓸했네요. 그래도 이후에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서로 정말 잘 지냈습니다. 연애할 때도 큰 다툼 없이 잘 사귀었고 시댁만 아니라면 전혀 다툴 일이 없었죠. 남편도 저를 위해 노력했고 저 역시 남편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한 약속은 끝까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아무리 연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던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신우들이 파산을 하고 시댁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들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시모 역시 식당 설거지나 서빙을 하면서 생활을 했죠. 시모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시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을 외면하지 못하겠다며 말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난 지금 내 환경 뿌리치지 못하겠어.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셔. 동생들은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살고 있고 나라도 엄마 곁에서 모시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 그리고 나도 당신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얽히는 거 원치 않고 이제라도 당신과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야. 여보, 당신 뜻이 그러면 나는 뭐라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말리지 않을게. 그렇지만 시댁과 교류를 하는 것 때문에 나랑 헤어져야 하는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진 모르겠어.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또 뻔뻔하게 당신한테 요구할 거야. 우리 엄마 모시거나 아니면 돈 달라고. 무작정 요구하고 찾아올 텐데
사실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할 것도 뻔하고, 솔직히 나는 우리 집이 힘든 것보다 당신이 힘든 게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당신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면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정말 완고했기도 했지만 저 역시 그동안의 세월 동안 힘든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지금까지 쌓은 경력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도 잘 풀리고 전보다 몇 배는 더 되는 수입을 벌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혼 후에는 남편의 소식을 더더욱 들을 순 없었어요. 모두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전화나 메시지 한 통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한때 추억으로만 간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서히 남편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을 때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강수찬 씨라고 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집에서 강수찬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연락이 안 되고 지갑 안에서 연락처가 발견되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는 가족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강수찬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바쁘지 않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신원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신이라뇨?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죠? 언제 발견되었는데요? 강수찬 씨는 제 전남편이에요. 저랑 이혼한 지는 7년 되었고 그동안 연락은 없었고요. 집도 이사를 가버려서 모르고 있었는데 왜 죽었어요? 사고인가요? 아니면 강수찬 씨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도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침입 흔적이나 혹은 다른 것은 아직 의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면 중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앓던 질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며칠 뒤에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집을 정리하려고 가셨다가 발견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신원 확인을 해야 하니 방문하셔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정말 크게 놀랐죠. 가족들과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대로 시신 인계가 안 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가 남편의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안치실에서 본 남편의 얼굴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와 헤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마른 몸과 얼굴을 보며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욱 제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은 남편 손에 결혼 반지가 그대로 껴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발견 당시 남편의 소지품을 확인해 보니 가지고 있던 지갑 안에는 제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겨우겨우 남편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시신 인계를 요청했지만 시모와 신우들 모두 시신 인계를 포기했다고 했죠. 인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무형고자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저는 시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 남편, 아니 전 남편 시신 인계받으라고 설득하려고 왔니? 우리는 돈 없어서 인계받을 수 없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주겠니? 거기서 알아서 장례도 해준다고 하니?
인계 안 받겠다고 했다. 어차피 너는 남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니? 이제 와서 네 남편 불쌍하든?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남편이 그래도 몇 개월 전까지 일한 돈 당신네들한테 다 보내줬다면서요. 당신네들 생계 다 책임지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 병 걸려서 치료받아야 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게 하신 것 같던데 당신네들이 사람이야? 남편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장례라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도와줘야지. 제발 실신 인계 받아주세요. 가족 아니면 인계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부탁합니다. 우린 돈 없다니까. 그렇게 인계받고 싶으면 내가 사인은 해줄게. 근데 장례 비용 네가 다 내. 아니 네가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지금 돈으로 여기 집에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시신 인수 받아서 장례 치르게 해주지. 그런 거 아니면 나 절대로 인계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시모는 장례식에 필요한 돈과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을 인계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위해서 시모에게 돈을 드리고 남편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했죠. 남편 측 친인척은 없었지만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여 남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 주었죠. 장례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살았던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저에게 남겼던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썼던 데이트 통장이 그곳에 있었죠. 제 이름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지만 이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통장이라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거래한 내역이 있어서 저는 은행으로 가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던 순간에 남편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 전화였어요. 강수찬 씨 보험 담당자입니다. 강수찬 씨 사망보험금 수령인이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안내해 드릴 테니 첨부하시고 보험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강수찬 씨가 가입을 했던 보험이 좀 있는데 내역은 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보험금 수령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보험 수령인인가요? 저는 7년 전에 이혼해서 이미 남남인데요. 그런데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다 제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아, 강수찬 씨가 가입하실 때 사모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혼하신 상태셨군요. 어쨌든 가입하신 강수찬 씨가 수령인으로 고객님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는데 고객님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을 저로 지정을 해두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저와 썼던 데이트 통장에 조금씩 저축을 해두었던 것이죠. 남편이 품 안에 고이 품고 있었던 편지 속에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저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두었어요.
역시나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저에게 수령된다는 소식을 알고선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죽음값을 받아? 너 우리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했잖아. 7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놓고서는 이제 와서 죽으니까 보험금을 받아? 너 남남 아니니? 남인데 어떻게 그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해? 양심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우리한테 줘야지. 그거 그냥 가지고 가면 정말 너 도둑놈 심보인 거 알지? 도둑놈 심보는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지. 남편 그렇게 아픈 거 뻔히 알면서도 치료비 많이 들까 치료 거부한 거 당신들 아니야? 그동안 번 돈도 거의 당신들 생활비로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뻔뻔함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당신들 양심이란 게 있어?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잖아. 거기 찾아온 동료들 다들 한 목소리로 당신들 욕하더라. 월급 다 당신이 가지고 가버려서 남편 라면만 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투잡까지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당신이 어떻게 엄마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걔가 원해서 그렇게 산 거야. 걔가 효자라서 그런 거고 엄마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아픈 거 치료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나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으면 치료 받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 받으라고 해? 너야 돈 벌고 부모 건강하니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먹고 살 길이 걔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살겠어? 치료 못 받아서 죽은 거 아니고 네가 걔 버리고 가서 외로워서 죽은 거야. 양심 없는 것.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아들 피 다 빨아먹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돈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소송해서 가지고 가봐. 근데 당신네 나한테서 이미 돈 뜯어가지 않았어? 장례 비용이며 생활비 명목으로 이미 돈 가지고 갔잖아. 거기다가 장례 비용은 다 내지도 않아서 결국 내가 거의 다 냈고 그거 다 나한테 남아있거든? 소송해서 돈 가지고 가. 근데 나도 당신네들 대신해서 납부한 돈을 어떻게든 청구할 거니까. 시모는 저에게 보험금을 모두 주라며 말을 했지만 뻔뻔한 시모의 태도를 보며 절대로 남편의 보험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받고 싶거든 소송을 하라고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가버리는 시모를 보면서 사람은 역시나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돈은 사용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연락도 닿지 않았던 신우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장례 치렀다는 건 들었어요. 염치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고 멀리서 장례하고 있는 건 봤어요. 다름 아니고 엄마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언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언니랑 헤어졌을 때 있잖아요. 엄마가 자기 암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오빠가 집에 온 거였어요. 그래야 오빠 돌아올 거라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오빠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미안했어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네요. 오빠가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어머니 모신 건 아가씨들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래도 저희 벌 받나 봐요. 엄마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앓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빚을 꽤 많이 남기셨어요. 개인 사채까지 쓰셨던 통에 저희한테 협박도 들어오고 있고요. 언니, 미안한데 오빠 보험금 아직 다 안 썼죠? 저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도 없고 저희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 보험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언니 돈 아니고 오빠 목숨값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결국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연락한 거네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어머님이고 아가씨들이고 다들 벌 받는 것 같네요. 그렇게 오빠가 힘들어할 때는 외면하더니만 결국 자신들 힘들 때만 이렇게 연락하고 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네 오빠 목숨값으로는 더더욱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게 당신네들 오빠가 원하는 거라서 저한테 남겼을 거고요. 끝까지 벌 받으세요. 신우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정작 연락을 했던 목적은 도움을 받고자였어요. 저와 헤어지게 된 것도 시모의 거짓말이었다는 것, 결국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국 신우들은 밤낮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일부는 남편과 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빚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제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다 보니 그 마음이 보답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곳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막중한 책임감을 모두 벗어던지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